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 달 뒤면 예순이 되는 59살 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25세 아들과 27된 딸이 있습니다.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 대신 제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정의학과 개인 병원을 하고 있는 남편도 있답니다. 남편과는 제 나이 40에 처음 만났어요. 지금 남편과 만나기 전에 제 삶은 한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가 태어난 이유가 전생에 죄를 갚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든 날들을 버티며 살았어요. 지금은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기적같이 느껴질 때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있었기에 발판 삼아서 제가 지금처럼 평온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네요. 그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만 정말 심적, 육체적 고통이 말도 아닌 시절이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도 자세히는 모르는 저의 끔찍했던 삶을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즐겨 듣는 이 유튜브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던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한 달을 버티시다가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혜정아, 엄마 아빠 없이도 잘 살아야 돼. 힘들어도 좋은 날이 꼭 올 거니까 아빠가 친척들한테 부탁해 놨어. 미안하다 우리 딸.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나서 저는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며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했어요. 아무리 신경을 써준다고는 해도 고모도 어려운 형편의 자식들을 키우고 있으니 제가 있는 게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철없는 친척 동생들은 저에게 거지라고 놀려댔고요. 혜정이 누나 거지 고아야? 왜 우리 집에서 맨날 밥 얻어먹어? 누나 고아원에 가! 그래 맞아. 언니 고아원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 아빠 힘들어.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되뇌이며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며 버티고 버텼어요.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코 묻은 돈이기는 했지만 그거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고모네 살다가 또 삼촌네로 가서도 살고 정말 제 자신이 짐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 됐어요. 나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일찍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 이루고 살아야지. 그리고 저는 20살이 되고 나서는 얹혀 살던 친척집에서 나와서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녔어요. 조무사 학원을 다니면서 식당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생겼어요. 간호대학에 가기에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일단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니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22살부터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일에 적응하면서 지내다가 그 병원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위경련으로 배에 통증을 호소했어요. 그날따라 교통사고 환자가 우르르 응급실에 온 터라 정말 응급한 환자들을 먼저 조치하느라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엄마 배 아파 죽어! 뭐라도 좀 해줘요! 술 냄새를 풍기며 그 남자는 소리를 질렀고 남자의 어머니는 구토까지 하셨어요.
저는 토사물을 치우고 당직 중인 의사 선생님을 겨우 불러와서 진료를 보게 해줬습니다. 급성 위경련 진단을 받고 진정제 주사를 맞았어요. 겨우 진정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아유, 고마워요. 간호사님 아니었으면 나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 어찌나 배가 아픈지. 살면서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어. 이제 괜찮으신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예요. 기나 똑같지 뭐. 내가 토한 것까지 다 치워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고맙다고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뭐.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아휴, 가끔 이렇게 위경련이 나고 그래요. 그날은 아들 놈이 속을 썩여가지고 하나뿐인 아들인데 참 속상하네. 지 아빠 가고 나서 애가 마음을 못 잡어. 우리 아들이 26인데 근데 아가씨는 몇 살이야? 아, 저요? 저는 23이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왜 이리 정이 가나 모르겠네. 내가 보석 가게를 하고 있거든. 우리 동네 맛집이 많아요. 한번 놀러와. 내가 맛있는 음식 대접해 줄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놀러와. 내가 연락처 가르쳐 줄게. 그렇게 연락처를 받고 저는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제 실수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간호사며 선배 조무사에게 온갖 태움을 당한 날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주머니에게 받았던 연락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분이 같이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안 좋은 일 있었구만. 내가 이 동네 맛있는 생선가게 아는데 거기서 밥 먹자고. 당장 와. 우리 아들도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지? 네, 그럼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도 없는 제가 의지할 곳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포근함을 느끼며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유, 혜정씨 많이 여의었네. 일이 힘들지? 많이 먹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있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전에는 고마웠어요.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근데 미인이시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저 김혜정입니다. 저는 최범석이에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엄마도 딸 갖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그랬는데 좋으셔? 그 사람의 말에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좋아. 잃어버린 딸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아. 그 후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날도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더라고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아줌마! 저는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빠르게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덕에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도 병원에 남아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는 아직 시어머니가 되기 전이었지만 저에게는 어느새 친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 있던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병간호를 하면서 지내다가 전 남편과 자주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사귀는 것도 아닌 느낌이었어요. 그냥 만나보자고만 하고 저는 시어머니와 더 가깝게 지냈거든요. 아무튼 사귄 지 3개월 만에 전 남편이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살림 합쳐서 사는 거 어때? 엄마도 혜정이 너 좋아하고. 결혼하자고요? 범석 씨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때문에? 나도 이제 27이고 너도 24이잖아. 결혼할 때 됐잖아. 다른 여자 만나기도 귀찮고. 너 좋아해. 결혼하자. 별로 와닿지는 않고 무뚝뚝한 고백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기에 그 남자와 함께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정이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걸 당시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저에게 안락한 가정이 생긴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실 저에게는 부모님도 다른 가족도 없어서 누가 저를 데려갈까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됐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살이를 자처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을 따로 내주겠다고 하셨지만 몸이 약한 시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것이 걱정돼서 저는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혜정이 너 불편하지 않겠어? 신혼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내가 시집살이 시키면 어쩌려고 그래? 시집살이 해야죠 뭐. 전 어머니랑 함께 살고 싶어요. 저 내치지 마세요. 으이그 범석이보다 우리 며느리가 100배 1000배 낫네. 고마워. 내 걱정돼서 그러는 거 다 알아. 그러면 같이 사는 건 그렇고 우리 동네 아파트에 집 내줄게. 거기서 살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바로 옆동에 저희 신혼집을 차려주셨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남편이 그야말로 남의 편처럼 느껴졌어요.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은 TV에나 나오는 비현실적인 꿈인 것 같았습니다. 실제 제 신혼생활은 그와 정반대였으니까요. 거의 사무적인 태도로 남편은 저를 대했습니다. 오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서 일주일 있다가 올 거야. 일주일이나? 친한 친구야. 장례 마치고 같이 술도 먹고 위로도 해줘야지. 그렇게 알고 있어. 괜히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당시에 남편은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회사에 입사를 해도 길어야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지 아빠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뭐라도 하는 신용을 하더니 애가 왜 저렇게 됐나 몰라. 범석 씨가 어머니를 너무 믿고 있나 봐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그 자식 고집이 워낙 세서. 미안해. 아니에요. 미안하긴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귀금속 가게도 내가 혼자 하려니 힘에 부치고 범석이 놈한테 같이 하자고 어르고 달래서 같이 했는데 밖으로만 나돌고. 아이고. 혜정아, 혹시 너 나랑 같이 일할 생각 없냐? 나 사실 혼자서 일하는 거 무서워. 또 전처럼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냐? 내가 월급 두둑히 챙겨줄게. 나랑 같이 일하자. 어때? 시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병원에서 하도 태움을 당하고 힘들었던 터라 시어머니 곁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한 끝에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병원을 관두고 시어머니와 일을 하면서 사이가 틀어지면 어쩌냐 내심 걱정도 됐지만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어요. 정말 친어머니처럼 포근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둘이 나가며 모녀가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모녀 사이가 보기 좋네. 딸이 엄마를 쏙 빼닮았구먼. 그런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와 제가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치?
우리 딸이 날 닮아서 예쁘지. 그러게, 둘 다 미인이에요. 아줌마 장사 잘하네. 내가 이것만 사려고 했는데 더 사야겠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며 세상에 외딴 섬처럼 홀로 남은 듯 했거든요. 저를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고독함 속에서 살았는데 시어머니를 만나고부터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고 정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한량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집에서 살다시피 하는 동안 남편은 신혼집에 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집에 다니러 갔다가 처음 보는 여자가 남편 빤스를 입고 문을 열어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그러는 당신은 누구야? 아, 범석 씨 와이프구나? 범석 씨 자요. 왜요? 왜요?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왜요? 나가! 당장 나가!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알몸으로 나와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네서 자고 오는 거 아니었어? 뭐야, 왜 와서 소란이야? 챙겨갈 거 있으면 가지고 나가. 지수야,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와. 남편의 말에 남편의 상간녀는 쪼르륵 남편 품에 안겨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안방에 들어가서 두 년놈의 머리채를 휘어잡아서 다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만 조용히 챙겨서 집을 빠져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안색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혜정이 너 안색이 왜 그래? 범석이랑 싸웠어? 그 물음에 대답 없이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자식이 하다하다 계집질까지 하는구나. 내가 잘못 키웠어. 미안하다, 혜정아. 외동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안 되겠다. 이제 그놈한테 용돈이고 뭐고 딱 끊을란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주던 용돈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고 찾아와선 난동을 부렸어요. 엄마, 대체 왜 그래?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엄마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소중해?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딨어?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남편이 난동을 부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죽을래도 너 줄 돈은 없다. 네 나이가 지금 몇이냐? 너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거 아니야? 장가까지 간 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언제까지 엄마 등골 빨아먹고 살 거야? 더는 못한다. 좋은 대학 보내놓으면 뭐해? 아이고 속상해. 내가 혜정이 볼 낯이 없어. 범석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알았으니까 돈 달라고. 일을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고아에 개뿔도 없는 년이랑 결혼하지 말걸.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돈 줘.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에 정말 배신감마저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남편에게 돈을 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사업도 망해, 회사도 못 다녀. 너 진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알았어요, 알았어. 혜정이 너 오늘도 엄마네서 자고 올 거지? 아니, 그냥 자고 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가 쥐어준 돈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쯤부터 남편은 노골적으로 외도를 하고 지냈어요.
이혼을 할까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보다는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셨고요. 그런 일이 있고 2주나 지났을까 시어머니와 함께 가게에 출근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에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 세트 등 귀금속 3천만 원어치가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어머니, 도둑이 들었나봐요. 경찰에 신고해요. 있어봐라. 우선 CCTV 좀 돌려보자. CCTV를 보고 어머니도 저도 기함을 했습니다. 남편이 가게 문을 따고 들어와서 큰 가방에 있는 대로 귀금속을 쓸어 담고 있었거든요. 이 미친 놈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욕짓거기가 나오는 걸 꾹 눌러 참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나랑 CCTV 다 확인했어. 가져간 거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놔. 제 말에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이년아? 어차피 내 건데 그걸 네가 뭔데 가져오라 말아야. 배째 없어.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전화를 가져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안 갖다 놓을래? 나 경찰에 신고한다. 갖다 놔 이 자식아. 엄마, 그걸로 나 카페 시작하려고 그래요. 나도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친족 상도례 몰라? 신고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상간녀에게 카페를 차려줬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의 귀금속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남편도 상간녀도 사람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어서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오기가 생겨서 이혼을 해주기 싫었어요. 야, 이혼하자, 이혼해. 너도 참 질기다. 이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안 해. 확씨, 소송 걸까? 이혼 소송 갈래? 해봐. 너 어차피 유책 배우자라서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걸? 내가 상간녀 소송도 걸어버릴 테니까 할 거만 해. 그때 제 나이가 30 초반이었거든요. 남봉꾼 양아치 망나니 남편과 살면서 늘은 건 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뻔석이 너 혜정이랑 이혼하면 너한테 콩고물도 안 떨어질 줄 알아. 내가 네 죽은 아빠랑 피가 빠지게 벌어둔 재산 그거 다 사회에 환원할 거야. 네 놈한테 한 푼도 안 남긴다. 어디 이혼해봐, 이 후레자식아. 안 해. 더러워서 이혼 안 해. 내가 어떻게든 버텨서 재산 받아내고 전년 쫓아낼 테니까 기대하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또 시어머니 탓을 한참 하더니 더러워서 이혼 안 한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지 상간녀와 어깨동무를 하고 저희 귀금속 가게에 와서 커플링을 맞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 왜요? 범석이 오빠랑 언니 쿨하게 사신다면서요? 오빠랑 저랑 커플링 맞추러 왔는데 뭐 예쁜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저는 손이 벌벌 떨렸고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온 시어머니가 마침 그 모습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나가! 이것들이 진짜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야, 네가 인간이야? 어디 가정 있는 남편을 꼬셔가지고 나가 이년아! 엄마, 왜 그래? 혜정이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여잔데 그러지 마셔. 가게 장사해주러 왔는데.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귀싸대기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엄마! 왜? 이놈이 더 맞을래?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와 지내는 건 행복했지만 남편에게 받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정도였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혈압이 올라서 주저앉으셨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상간녀와 나가버렸어요. 우리 엄마 또 쇼하시네. 그래 봤자예요. 가자 지수야. 어머, 오빠 어머님 수법이야? 웬일이야. 그래 가자.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쐐기를 박는 말을 했어요. 엄마만 죽으면 너랑은 끝이야. 보아하니 엄마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 간다. 고통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도 남편은 그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와줄 생각도 없이 쌩안이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깜짝 놀란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 의사가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고 하루 동안 입원을 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게 담낭암 말기세요. 그 뼈 전이까지 된 상태라서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복통이 자주 있으셨을 텐데 모르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왜... 뭐라도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길어야 6개월이에요. 그래도 항암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뭐든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저는 의사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암 말기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신 후에 바로 변호사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혜정아, 이거 내가 잘 아는 변호사 명함이야.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병원으로 좀 오라고 해. 네? 왜요, 어머니? 글쎄, 오라고 해봐. 할 게 있어서 그래.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도착한 변호사에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 재산을 며느리한테 다 상속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남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시어머니의 말에 변호사도 처음에는 당황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상간녀와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닐 때 이혼을 하면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만나서 알게 된 변호사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주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저에게 시어머니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어요. 사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며느리분도 재산 상속 받을 준비 되셨죠? 그 물음에 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말하셨어요. 당연하지. 얘 아니면 누가 받아. 그렇게 시집와서 고생했는데. 혜정아, 받아. 제발 받아줘라. 너 앞으로 내 병간호도 해줘야 하잖니. 내가 해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 범석이는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런 놈을 자식이라고 내가... 아이고 속상해. 어머니도 말씀을 하시다가 복받치셨는지 엉엉 눈물을 쏟아내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안고 괜찮다고 말씀드리며 저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항암을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난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일본으로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치열하게 사시느라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함께 온천을 즐기며 오래오래 저와 함께 여행 다니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좋으시죠? 다음에는 유럽 여행도 가요. 세계 일주 해야 되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자. 생각만 해도 좋네. 며느리 잘 만나서 내가 호강한다. 저야말로 어머니 만난 게 제 인생의 최고 행운이에요. 꼭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귀금속 가게는 정리를 했고 저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여행을 다녔어요. 위급한 상황이 오면 제가 그래도 조무사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진통제를 놔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말한 6개월이 지나고 2년 동안 치료도 받으시고 여행도 다니셨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도 남편은 한 번을 걱정하거나 와서 보고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다니던 병원 의사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죽을 써드리면 억지로 두세 숟갈 드시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다리가 통통 부어서 제가 매일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미안하다, 혜정아. 미안하고 고맙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도 저도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스피스 의사도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오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호스피스 병동 입원한 건 알고 있지? 당신 어떻게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어? 야, 안 그래도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아이씨, 카페 하나 더 차렸는데 사기당했잖아. 너 돈 좀 있냐? 뭐? 야, 이 미친놈아. 어머니 걱정은 하나도 안 돼? 이 상황에서도 돈 달라는 말이 나와? 아이, 내가 말했잖아. 어차피 엄마 죽으면 엄마 재산 다 내 거대. 너 고생한 돈은 좀 쳐줄 테니까 고마운 줄 알고 돈 있으면 좀 보내봐. 저는 정말 폭발 직전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봐서 참고 참으며 제발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병원에 오더라고요. 거의 의식의 끈이 조금 남아있던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길 왜 와? 가! 범석이 너 그냥 가! 아이,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 오랜만에 인사 왔는데 섭섭하게 왜 이래? 엄마 아직 기운 좋네. 에이, 괜히 왔구만. 야, 김혜정, 준다던 돈이나 내놔. 네가 인간 있냐 진짜? 효도는 못할 망정 패악은 부리지 말아야지. 어이구, 부천하셨네. 지랄 말고 돈이나 내놔. 1,000만 원 준비됐지? 바로 내 통장으로 쏴. 엄마, 나 갈게. 잘 지내고 계셔. 엄마 아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편하게 가시고. 이놈, 이 벼락 맞아 죽을 놈. 아이, 엄마는 아들한테 악담을 하셔? 아이, 맞다. 그리고 이거 이혼 서류야. 사인해라. 그 와중에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금수만도 못한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서 보내달라던 돈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병원을 다녀간 후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돌아가시던 그날 겨우겨우 힘을 내서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혜정아, 고생 많았고 너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간다. 정말 혜정이 네 덕분이야. 그리고 내 재산 받으면 멀리 도망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범석이 그놈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그거면 됐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시어머니 그 이상이에요.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어머니. 저는 차마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없어서 계속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시며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제가 어려서 뭘 몰랐지만 다 커서 만난 피보다 진한 정으로 얽힌 시어머니를 보내드리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혼자가 됐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시어머니 장례에 남편이 상간녀와 왔더라고요. 상간녀는 저를 대신해서 며느리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아프실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연놈이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눈치를 줬지만 저는 끝까지 장례식장에 버티고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전남편과 상간녀가 저를 끌고 나가더니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야, 너 나랑 남남이야. 이혼 서류 제출한 거 알아 몰라? 이제 가! 그러니까 가세요. 오빠랑 나랑 결혼할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남아서 궁상이야? 그 말에 저는 두 년놈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두 사람의 머리를 맞부딪히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지랄 마라 지랄 마. 어머니 끝까지 잘 보내드릴 거니까 너희 둘이나 나대지 마. 너희 둘이 장례식장에서 설치는 꼴 보고 얼마나 노여워하실지 안 봐도 눈에 환하다. 제가 그러자마자 전 남편이 저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런 폭력을 당한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눈앞에 별이 반짝이더라고요. 마침 장례식장에 온 변호사가 남편을 뜯어 말리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폭력 현행범으로 경찰 부를까요? 정말 돌아가신 사장님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입에서 나온 피를 퇴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 괜찮아요. 그나저나 사장님 재산 상속 받으신 건 전 남편분이 아시죠? 변호사의 말에 전 남편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멱살을 잡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을 떼어내고 대답했어요. 어허이, 이건 놓으세요. 당신 어머님이 김혜정 씨한테 전 재산 상속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이러니 그런 결정을 하셨겠죠. 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재산을 전현이 왜 가져가? 말도 안 돼. 내 돈을 전현이 왜 갔냐고? 법이 그런 겁니다. 혜정 씨, 들어가세요. 저와 시어머니를 잘 알고 그 변호사 덕분에 저는 끔찍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서 시어머니 발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전 남편의 협박이 시작됐어요. 야, 너 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너 죽는 거야. 내놔! 어머니가 그 돈 당신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나한테 신신당부하셨어. 내가 그걸 줄 것 같아? 죽여봐. 나 죽여도 당신 그 돈 못 가져가. 내가 아들인데 왜 못 가져? 그래, 너 두고 봐라. 전 남편의 협박 전화를 저는 다 녹음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남편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가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커피 맛이 이상해서 저는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우리 지수가 정성스레 내려준 커피를 왜 뱉어? 다 마셔. 다 마시라고! 아무래도 커피에 농약을 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서 겨우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에 올라타서 병원에 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했습니다. 남편이 커피에 농약을 탔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이 인간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정말 끔찍했어요. 제 손으로 제 생명을 끊지 않는 한 그런 놈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35의 나이에 만학도로 간호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평생 꿈이던 간호사가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학교 친구들과 교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끌고 저녁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뒷차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계속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쎄한 기분에 속도를 내자 저보다 더 속도를 내서 달려오더니 뒤에서 제 차를 박아버리더라고요. 그 사고로 저는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차가 저에게 질주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차에 탔고 간반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지만 제 차를 한 번 더 박는 바람에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어깨뼈와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최범석 씨랑 아는 사이세요? 네?
전 남편인데요. 그 사람이 김혜정 씨를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뺑소니 치는 걸 잡았습니다. 음주운전까지 했더라고요. 블랙박스 조사하니까 김혜정 씨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및 살인미수로 조사 중이에요. 혹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농약으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일과 증거를 모두 경찰에게 줬어요. 저와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변호사도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인간은 징역 15년형을 받게 됐어요. 감옥에 가기는 싫었는지 반성문을 쓰고 법정에서 저에게 거짓 사과를 하더라고요. 혜정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한 번만 선처해줘라. 혜정아, 우리 다시 합치자. 나 너 없이 못 살아. 그 모습을 남편의 상간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상간녀가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최범석, 너 나밖에 없다며. 네 와이프 죽이고 싶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 뭐가 어쩌고 어째? 그 모습을 보며 어이를 상실한 저는 배를 잡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웃기다 웃겨. 둘이 아주 잘하는 짓이다. 야, 이 쓰레기보다 못한 년놈들아. 죗값 단단히 치르고 막장 인생 진흙탕에서 나뒹굴다가 지옥불에나 떨어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법정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재산으로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의료계에 종사하고 싶은 꿈이 더 커져갔습니다. 전 남편을 감옥에 쳐넣고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을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남은 인생에 동반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평생의 짝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혜정씨보다 5살이 많고 아들, 딸이 있지만 그래도 혜정씨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혜정씨, 저랑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봐요. 그 사람은 아내와 사별을 하고 10년째 혼자 아이 둘을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진솔하고 배려심과 공감 능력이 좋던 그 남자에게 저도 호감을 느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아이들의 역할도 컸어요. 아이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주고 따라줬거든요. 아줌마, 아니 엄마, 우리 엄마 돼주세요. 네? 그렇게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 출발을 하고 가정이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현재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딸은 졸업 후에 미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떠났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통화를 하고 지낸답니다. 남편이 최근에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남편과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행복하네요. 전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은 아직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답니다. 나중에 제가 죽을 때가 되면 시어머니 이름으로 사회에 모두 환원하고 싶어요. 아무쪼록 그날까지 후회 없이 열심히 살다 가려고 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더 추워질 텐데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